테헤란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습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도시의 병원들은 이미 무너진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환자들을 살리던 한 프랑스 외과 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폭격 속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란 시민들이 손에 들고 있던 깃발이 이란 국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툴게 그린 붉은 태극 문양, 바로 대한민국의 국기였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심지어 미국도 아닌 한국을 외치며 사람들이 한거리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 그 기억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란 사람들은 왜 그 지옥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을 찾고 있었던 걸까? 지금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 의대에서 외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지난 10년간 국제 인도주의 NGO 소속으로 일해왔습니다. 예멘, 수단, 시리아를 거쳐 지금은 테헤란의 한 공립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죠. 그날은 2026년 2월 12일 새벽 4시였습니다. 당직실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어요. 공습이었습니다.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창밖을 보니 도시 북쪽에서 불기둥이 치솟고 있었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응급실로 내려갔어요. 부상자들이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 다리가 으스러진 아이들이었죠.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닥터 디몽, 수술실로 오세요. 간호사장 파르자네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술실에는 이미 3명의 환자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중상이었죠. 저는 복부 관통상 환자부터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스를 잡았어요. 복막을 열었죠. 그때 건물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어요. 수술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집중하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출혈 부위를 찾았죠. 비장이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지혈겸자로 혈관을 잡았어요.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또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정말 가까웠어요. 건물이 크게 흔들리면서 수술대가 기울었죠. 저는 몸으로 환자를 감쌌습니다. 수술등이 꺼졌습니다. 전력이 끊긴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수술실을 덮었죠. 비상발전기. 10초쯤 지나자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비상등이었어요. 간호사가 헤드랜턴을 가져왔습니다. 착용하고 봉합을 계속했죠.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출혈을 멈췄어요. 환자의 맥박이 안정되었습니다. 살릴 수 있었어요. 다음 환자 준비하세요. 두 번째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거대한 섬광이 터졌어요. 이어서 폭음이 들렸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중심부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무너지고 있었죠.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어요. 닥터 환자가, 조수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수술대로 시선을 돌렸어요. 집중해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눈앞의 환자를 살리는 것뿐이었죠.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폭격도 계속되었어요. 통신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인터넷도 되지 않았어요. 병원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5번째 수술을 마쳤어요. 손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려고요.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폐허였어요. 아파트 건물들이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복도 끝에서 환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대명쯤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죠. 그때 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그의 목소리는 절규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미국인가? 러시아인가? 중국인가?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또 환자가 실려왔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13시간 동안 9건의 수술을 했습니다. 7명을 살렸어요. 2명은 살리지 못했죠. 밤이 되었습니다. 폭격은 멈췄어요. 하지만 도시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탈진했어요.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창가로 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었어요. 그들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죠. 도와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누가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저는 병동을 돌고 있었어요. 어젯밤 수술한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중이었죠. 복부 관통상을 입었던 13살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침대 옆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어요. 오랜 세월 육체 노동을 한 사람의 손이었죠. 제 손자를 살려주셨어요. 제 일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 차트를 확인했어요.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죠.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닥터, 어디서 오셨습니까?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아, 프랑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뜻밖의 말이었어요. 한국이요? 예. 한국 사람들 말입니다. 노인은 손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50년 전 일입니다. 저는 젊은 건설 노동자였죠. 일한 곳곳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했어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당시 중동에는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사무실에만 있었어요. 현장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의 감독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같은 햇볕 아래서 일했죠. 같은 물을 마셨어요. 점심도 우리와 함께 먹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감독 한 분이 계셨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기억해요. 까만 얼굴에 땀이 흥건했죠. 그분은 페르시아어를 배우려고 애썼어요.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우리는 웃으며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작업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이란인 노동자 셋이 깔렸어요. 그때 그 한국 감독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맨손으로 잔해를 치웠죠. 손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결국 셋 다 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저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한국분이 당신을 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제 목숨의 은인이에요. 노인이 손자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만약 그날 제가 죽었다면 이 아이도 태어나지 못했겠죠. 한국 사람이 살려준 목숨입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했습니다. 아들은 손자에게 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요. 그게 50년 전 일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가리켰죠. 지금 저 밖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우리를 짓밟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짓밟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했죠. 함께 땀을 흘렸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있다면 그건 한국일 거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동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흐느끼고 있었죠. 한 남자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희망은 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노인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병실로 갔습니다.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남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폭격은 계속되었어요. 하루에 두세 차례씩 공습 경보가 울렸죠. 병원은 하루 종일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수술실과 병동을 오가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손은 마비될 것처럼 떨렸어요. 눈은 충혈되었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에 저는 병원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쓰고 차가운 커피였습니다. 간호사 파르자네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죠. 닥터,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환자 가족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한국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노인이 그 이야기를 시작했대요. 50년 전 한국 건설 노동자들 이야기요. 그런데 그게 퍼지고 있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도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파르자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시절을 기억하세요. 테헤란 외곽에서 도로 공사를 했대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요. 당신 아버지도요? 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파르자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감독들은 노동자들과 같은 막사에서 잤대요. 같은 음식을 먹었고요. 어떤 한국 기술자는 이란인 노동자가
다쳤을 때 자기 돈으로 병원비를 냈다고 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파르자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남매에게 한국을 존중하라고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했다고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환자 가족 한 명이 들어왔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파르자네 씨 계십니까? 제가 파르자네입니다. 제 아내가 입원해 있는데요. 아내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간호사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파르자네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나섰어요. 병실로 갔습니다. 침대에는 40대 여성이 누워 있었어요. 다리에 깁스를 했습니다. 옆에는 70대 노인이 앉아 있었죠. 파르자네 씨, 이분이 장인어른이십니다. 노인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제 딸을 돌봐주셔서요. 제 일입니다. 파르자네가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저를 봤어요. 이분은 외과의사 선생님이십니다. 파르자네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닥터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노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또 한국이었습니다. 조금은 압니다. 왜 물으시는 거죠? 저는 이곳 테헤란에서 태어났습니다. 72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특별한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서울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울로요? 네, 솔스트리트입니다.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큰 대로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왜 서울이라는 이름이 붙었나요? 197년대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이란에 왔습니다. 그들이 이 도시에 많은 건물과 도로를 지었어요. 이란 정부는 감사의 표시로 그대로에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1979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어요. 모든 서양식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영국로, 미국로, 프랑스로 모두 사라졌죠. 노인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만은 남았습니다. 왜죠?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시민들이 청원을 냈어요. 서울로는 바꾸면 안 된다고요. 그건 제국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우정의 상징이라고 말했죠. 정부도 결국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혁명 속에서도 그 이름이 살아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거리는 서울로입니다. 노인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거리는 있어요. 폭격 속에서도 서울로는 남아있습니다. 파르자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억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파르자네가 말했어요. 닥터, 이상하지 않나요? 전쟁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5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거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파르자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어요. 이건 기억이었습니다. 50년을 이어온 기억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환자들 사이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부상자가 실려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죠. 폭격으로 건물 잔해에 깔렸다가 구조되었다고 했어요.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옆 침대를 담당하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라일라라는 이름의 레바논 출신 간호사였어요. 그녀는 3년 전 테헤란으로 왔다고 했죠. 닥터 디몽, 라일라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예, 요즘 병원에서 한국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들었습니다. 건설 노동자 이야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라일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레바논에서 왔어요. 거기서도 한국 군인들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군인이요? 네. 동명부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군이 레바논에 파병되었어요. 동명부대라는 이름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 그들을 봤습니다. 라일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군인들은 달랐어요. 무기를 들고 다니긴 했지만 주민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도왔어요. 어떻게요? 병원을 열었어요. 무료 진료소였죠. 라일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한국군 의무대에 갔어요. 한국인 군의관이 진찰했습니다. 약도 무료로 줬어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죠. 정말입니까?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군 병원에 갔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이 30km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군 병원은 마을에서 3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었죠. 라일라가 환자의 링거를 확인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학교도 지어줬어요. 운동장도 만들어줬고요. 제 동생은 한국군이 기증한 축구공으로 처음 축구를 배웠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말했어요. 한국 군인들은 총 대신 청진기를 들고 다닌다고요. 라일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미군도 있었어요. 프랑스군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기지 안에만 있었습니다. 마을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한국군만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그때 옆 침대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UAE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50대 남자 환자였어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저는 UAE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거기서 한국군 아크부대를 봤어요. 아크부대요? 특수부대였습니다. 하지만 전투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주민 지원 활동을 했죠. 우물을 팠습니다. 도로를 닦았어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제 조카가 한국군에게 태권도를 배웠어요. 지금은 사범이 되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군이 그런 일까지 했나요? 그뿐이 아닙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집들이 물에 잠겼죠. 한국군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헬기를 띄워서 사람들을 구조했어요. 며칠 동안 군인들이 마을에 머물며 복구를 도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압니다. 강대국들이 왜 여기 오는지요? 석유 때문이죠. 무기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라일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무기를 팔러 온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도우러 왔죠.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한국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라일라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니까요. 무기가 아니라 도움이요. 폭격이 아니라 치료죠. 남자 환자가 말했습니다. 강대국들은 우리를 짓밟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당직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그들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총 대신 청진기를 든 군대, 무기가 아니라 병원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의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요.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병동 회진을 돌고 있었어요.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환자가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종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깃발을 그리고 있었죠. 빨강, 파랑, 검정색이었습니다. 가운데 원 문양도 있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뭘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환자는 40대 남자였어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죠. 깃발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요? 희망이 필요하니까요. 남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깃발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50년 전에요. 지금도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 병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같은 장면을 봤어요. 젊은 여자가 종이에 태극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노인이 손주에게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게 맞아요? 조금 더 둥글게 그려라. 그래, 잘한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파르자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파르자네 씨, 환자들이 태극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지금은 병동 전체로 퍼졌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상징이 필요한 거예요. 파르자네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란 국기를 들면 정부군이 오해할 수 있어요. 반군 깃발을 들면 공격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태극기는 다릅니다. 그건 전쟁과 무관하니까요. 그럼 이건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파르자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건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요?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복자가 아니라 친구를 원한다는 뜻이죠. 저는 병동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태극기를 그리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색연필로, 어떤 이는 볼펜으로 그리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한국이 온다고 믿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믿는다기보다 파르자네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환자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종이에 그린 태극기들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남자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거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왜요? 위험해요. 압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가 손에 든 태극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갈 겁니다.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원하는지를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폭격이 계속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병원 문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파르자네가 제 옆에 섰습니다. 닥터, 저것 좀 보세요. 그녀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병원 건너편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도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병원만이 아니에요. 파르자네가 말했습니다. 도시 전체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리를 따라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었어요. 모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죠. 그들은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서울로요. 파르자네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서울로로 가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의료진 전체가 모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60대 남자로 3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죠. 어제부터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예상보다 큽니다. 추산으로 수만 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서울로입니다. 테헤란 중심부에 그대로요. 병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모이고 있습니다. 이건 자발적인 움직임입니다. 누가 조직한 게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현장에 의료지원팀을 보내야 합니다. 병원장이 저를 봤습니다. 닥터 듀몽, 당신이 팀을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위험했어요. 폭격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뒤 저는 구급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셋, 응급구조사 둘이 함께였어요. 의료장비와 약품을 실었죠.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거리는 혼잡했어요.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저것 좀 보세요.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앞쪽 거리가 보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마치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죠. 빨강과 파랑색 깃발들이 물결쳤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구급차는 천천히 전진했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서울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울로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었어요. 아니, 10만 명도 넘어 보였죠. 대로를 따라 끝없이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세상에, 옆자리 간호사가 숨을 삼켰습니다.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태극기를 들고요. 한 노인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 세웠어요. 실례합니다. 왜 여기 오신 겁니까?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세상에요. 그리고 한국에요. 노인이 태극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요. 미사일이 아니라 손을 보내달라고요. 저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 손에도 작은 태극기가 들려 있었어요. 왜 한국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안 되나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이용했어요. 석유를 가져갔죠. 무기를 팔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했다고요. 여자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그런 세상을 주고 싶어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요. 폭격이 아니라 건설을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죠. 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뭘 쓰고 계십니까? 편지입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보내는 편지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죠. 재건을 도와달라고요. 병원을 지어달라고요. 남자가 편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쓰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이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노트에, 어떤 이는 신문 여백에 쓰고 있었죠.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보내는 청원이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급차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어요. 몇 명이 탈진해서 쓰러졌지만 응급처치로 회복했죠. 밤이 되었습니다. 서울로에 조명은 없었습니다. 전력이 끊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촛불을 켰어요. 수만 개의 촛불이 거리를 밝혔습니다. 그 빛 속에서 태극기들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구급차 지붕에 올라가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총이 아니라 깃발을 들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울로의 시위는 계속되었어요.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처음엔 수만 명이었습니다. 이틀째는 10만 명이 넘었어요. 사흘째인 오늘은 20만 명이 넘는 것 같았죠. 테헤란 시민의 10분의 1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의료 지원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큰 사고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울로 중심부에 있었어요. 임시 의료소를 차려놓고 환자들을 보고 있었죠.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닥터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무슨 일이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거리 한쪽에 천막이 쳐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수십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뭡니까? 편지센터입니다.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쓴 편지를 모으고 있어요. 한국 정부에 보낼 청원서죠.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종이 뭉치들이 쌓여 있었어요. 수천 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다 편지입니까? 네. 지금까지 5천 통이 넘게 모였어요. 남자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영어로 번역해줬어요. 친애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저는 테헤란에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남자가 계속 읽었습니다. 50년 전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일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존중했어요. 이제 우리는 당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무기가 아니라 삽을 보내주세요. 군대가 아니라 기술자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당신들과 함께요. 남자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다른 편지들을 봤습니다. 어떤 건 노트 종이에 적혀 있었어요. 어떤 건 신문 여백에 쓰여 있었죠. 글씨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한국에 보내는 청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할 계획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남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터넷도 끊겼어요. 전화도 안 돼요. 대사관도 폐쇄되었죠. 하지만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알아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노인, 젊은이, 여자, 남자, 아이들까지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파르자네였어요. 닥터, 이거 보셨어요? 그녀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인터넷이 되나요? 간헐적으로요. 방금 이 기사가 올라왔어요.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테헤란에서 대규모 평화 시위, 시민 20만 명 서울로에 집결, 한국의 재건 지원 요청. 기사에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찍은 항공 사진이었어요. 서울로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게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파르자네가 말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두 보도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거리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의료소에서 쉬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파리에서 온 전화였어요. NGO 본부였습니다. 여보세요? 클레어, 괜찮아? 본부장 목소리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뉴스 봤어. 테헤란 상황 말이야. 내가 거기 있다는 거 알고 깜짝 놀랐어. 저는 의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조심해. 위험한 상황이야. 필요하면 철수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로의 촛불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으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로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휴식이었죠.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어요. 뉴스 채널이었죠.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발 속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 상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테헤란 시민들의 청원을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 국민과의 오랜 우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대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어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첫째, 한국은 이란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의료팀, 구호물자, 그리고 재건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둘째, 이는 군사적 개입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적 지원만을 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은 국제사회의 이란 재건을 위한 협력을 촉구합니다. 대변인이 말을 마쳤습니다. 한국은 50년 전 이란과 함께 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함께 할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로 현장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온다는 거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파르자네였어요. 닥터, 뉴스 보셨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정말 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에 가봐야 해요. 지금 당장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로로 가달라고 했죠. 차가 도착했을 때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모두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노인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 이마에 작은 태극기 스티커를 붙여놓았더군요.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편지센터에서 봤던 그 남자였어요. 닥터님,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해냈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그를 안아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파르잔에도 있었어요. 레바논 간호사 라일라도 보였죠. 이제 뭘 하면 되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올 거예요. 50년 전처럼요. 우리는 다시 함께 일할 겁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서울로의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페르시아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솔스트리트. 50년을 견딘 이름이었습니다. 혁명도, 전쟁도 지우지 못한 이름이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난 2주일이 떠올랐습니다. 폭격, 수술, 피, 눈물, 그리고 희망이었어요. 한 노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프랑스 분이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억양이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노인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온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50년 만이에요. 기대되시나요? 물론이죠. 이번엔 제가 함께 일할 겁니다. 늙었지만 아직 손은 쓸 수 있어요. 노인이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함께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거예요. 한국 사람들과요. 저는 웃었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그럴 거예요.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인사하고 떠났어요.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촛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증명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신뢰로, 무기가 아니라 기억으로, 전쟁이 아니라 우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인연이 오늘 전쟁 한가운데서 다시 꽃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서울로를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태극기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서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었어요. 평화의 노래였습니다.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국가가